톡톡 사연. 오늘도 즐기고 계신가요? 제가 새로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남자만 넷 있는 사형제 집안에 시집을 가신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사형제 중 셋째 분과 하셨다는데요. 그리고 준비한 이야기는 사형제 중 막내, 사연자분의 도련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이 소개로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저는 이 사연 유쾌, 상쾌, 통쾌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러한 경험담 한 번쯤 접해보셨을 텐데요. 과연 저랑 동일한 감상을 내놓게 되실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 그럼 소개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늘 톡톡사연 채널 즐겁게 감상하고 있어요. 저도 사연을 써볼까 말까 고민 오래 했는데 이번에 한번 써보게 됐습니다. 저는 제 나이 딱 30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습니다. 처음에 어디서 만났냐면요. 저희가 고등학교를 같은 데 나왔어요. 제가 고1일 때 남편이 고3이었죠. 무려 남편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정성미남처럼 되게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요. 여러분 그 표현 아시나요? 훈훈하다는 표현이요. 어딘가 잘생긴 듯 아닌 듯 하면서 준수한 외모. 그런 걸 훈훈하다고 하거든요. 딱 그런 느낌으로 생긴 외모였죠. 부담스럽지 않게 생긴 외모라 그런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공부도 꽤 하는 축이었고요.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아서 그것 때문에 추천받아서 학생회장 선거 나갔다네요. 출마를 등 떠밀려 했을 뿐이었는데 덜컥 당선까지 된 경우였죠. 저는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아니, 저 학생회장 오빠 너무 내 취향대로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반해있었어요. 운동장 단상 위에서 마이크 잡고 뭐라고 떠드는 그 모습이 제 눈엔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첫눈에 뿅 가버렸을 때부터 시간이 흘러 어느덧 수능이 지나 있었죠. 고3들은 수능 끝나면 그냥 출석일수 채우러 의뢰 학교 출석해서 시시덕거리고 영화나 보고 그랬잖아요. 저희 남편도 수능 끝나고 학교 와서 맨날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를 제가 노렸습니다. 수능 공부에 방해될까봐 참았던 고백, 이제는 하리라. 저희가 나온 고등학교는 매점이 후문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교생이 매점 가는 길이 딱 한 가지여서 동일했죠. 저는 그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남편이 등장했을 때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쿠키를 담은 상자를 선물로 주며 고백했죠. 좋아했다고요. 사귀어달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졸업하시면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입학하고 처음 봤을 때부터 반했다느니 전 주절주절 떠들었는데요. 너무 떨려서 뭐라고 하는지도 스스로 몰랐어요. 나중에 남편이 회고하기를 나는 너 랩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참나. 긴장해서 말을 다다다 뱉고 말 수밖에 없었던 소녀의 순정을 랩하는 걸로 둔갑시키다뇨. 지금은 제 남편이라서 원하면 언제든 한 대 칠 수 있으므로 그냥 너그럽게 봐줍니다. 아무튼 제가 고백했더니 남편과 같이 있던 친구들이 고릴라 같은 괴성을 내면서 환호해 주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굴에 열이 확 오르면서 창피해졌죠. 나 좋아한다고 해줘서 고마워. 대학 가서도 너 안 잊을게. 남편의 답은 이게 다였어요. 전 너무 허탈했지만 저를 향해 지어준 그 미소가 아주 착해 보였으므로 순순히 마음을 접을 수 있었네요. 저는 남편이 어디 대학 갔는지 알았어요. 어디 과에 들어갔는지도 알았고요. 시간이 다시 흘러 제가 대입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그 대학을 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못 갔습니다. 성적이 부족했거든요. 짝사랑했던 학생회장 오빠를 향해 고백했던 것은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와, 나 그때 그랬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17살의 패기란 대단했다고 회고하게 되었고 재미있었거든요. 저는 대학생활 즐겁게 했고 연애도 몇 번 했고 졸업 후엔 취업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침내 취업했을 때였는데요. 취업 기념으로 친한 친구들과 모여서 놀았어요. 당시 강남역 부근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술집으로 작정하고 놀러갔습니다. 거의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한창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서 기분 좋게 맥주를 들이키던 저는 어느 한 곳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 남자 그 오빠 아니야? 마시던 맥주까지 뿜어내면서 그 남자에게서 저는 시선을 떼지 못했죠. 이럴 수가. 제 기억 속에 있는 얼굴이었던 겁니다. 친구들과 긴급상의에 들어간 저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봐라는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당당하게 그 테이블로 향했어요. 남자들끼리만 넷이 와서 술 마시고 있던 테이블이었죠. 저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향해 말 걸었어요. 저희가 나온 고등학교 이름을 말하며 혹시 거기 출신 아니냐고요. 네? 맞는데요. 혹시 절 아시나요? 그런 대답하자마자 테이블의 나머지 세 사람이 올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이고, 그것마저도 예전에 제가 매점 가는 후문에서 기습적으로 고백했을 때와 아주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제가 목을 가다듬고 다시 물어봤죠. 저 기억 안 나세요? 죄송한데 모르겠어요. 누구신지. 제가요, 오빠 수능 끝나고 오빠한테 고백했었는데요. 매점 앞에서요. 아, 설마 쿠키 줬던 걔? 남편이 그제야 제가 기억났는지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전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저희를 보고 남편과 같이 온 그 세 명이 야, 이러려고 여친하고 깨졌나 보다. 잘해봐라. 이러면서 남편한테 막 설레발을 떠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리가 마구 회전했습니다. 헉,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그럼 지금 솔로란 얘기네? 아싸라비야.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남편한테 휴대폰 번호를 줄 것을 요구했죠. 저한테 자기 번호를 알려주는 동안 남편이 되게 쑥스러워했어요. 너 엄청 예뻐졌다. 그래서 못 알아봤어. 그 멘트가 뭐라고 그렇게 설레던지요. 그때가 저 26 되던 봄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고백했던 때로부터 햇수로 10년이 흘러 있었죠. 저도 마침 남자친구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기막힌 우연으로 마주친 남편을 흘러가는 인연으로 두기 싫었답니다.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요. 그 명언 떠올리며 남편에게 직진했어요. 못 먹어도 코. 분명 남편은 처음에 절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길가에 온통 벚꽃바람이 흩날리는데 지까지 있게 연애하고 싶은 감정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었겠어요? 저의 맹공략에 남편은 결국 넘어가고 말았죠. 3년 사귀었을 때 남편한테서 프로포즈 받았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저 되게 저돌적인 여자였네요. 남편하고 사귀면서 알게 됐던 사실. 남편이 무려 남자만 4명 있는 형제라는 거요. 남편이 셋째예요. 맏형인 큰아주버님은 무려 24세 결혼하셨습니다. 남자 나이 24이면 굉장히 이른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혼전 임신이었던가 내심 짐작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더 놀랐어요. 큰형님께서 큰아주버님보다 4살 연상이에요. 성격 괄괄하십니다. 내가 반에서 먼저 쫓아다녔어. 확 그냥 나한테 장가오라고 꼬셨었지 뭐. 이럴 수가. 큰형님께서 호탕하게 밝히신 두 분 결혼의 전말에 제가 당황했어요. 이 집안 남자들은 먼저 여자한테 대시받는 게 특징인가 싶어서요. 큰형님은 텃세, 손윗사람 행세 그런 걸 이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어허, 동서. 원래 이런 건 연장자가 내는 거야. 어디 신입이 계산하려 들어? 큰형님 인생 표현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다라네요. 그리고 작은 아주버님. 형제 중에 혼자 쌍꺼풀 없으세요. 다른 셋은 쌍꺼풀 있고 부드러운 인상인데 혼자 쌍꺼풀 없고 눈 가로로 찢어지셨고 어딘가 사나운 듯 근엄한 인상이시죠. 그런데 목소리가 하이톤이에요. 그리고 개그 욕심이 많아서 너무 웃겨요. 장사하는 분이라 항상 바쁘신데 남한테 일 못 맡기고 하나부터 10까지 혼자 다 해야 만족하는 분입니다. 작은 형님은요. 부처님 닮았어요. 얼굴도 하얗고 달덩이 같고요. 눈썹도 둥글둥글, 눈매도 둥글둥글, 입미도 빙그레 웃는 모습입니다. 작은 아주버님과 생긴 게 정반대인데 어떻게 서로에게 끌리셨는지 몰라요. 작은 형님은 이런 스타일이세요. 화법이 이래요. 그냥 소개받아서 그냥 만났고 그냥 결혼까지 했어. 그냥 부부지 뭐. 어딘가 해탈한 듯한 화법을 구사하시고요.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묘한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 형님 두 분을 한자리에서 뵙고 웃겼던 점이 두 분이 대화를 거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랄까요? 전 처음부터 감지했죠. 저 사이에 무난함의 정석이라 불리는 제가 끼면 윤활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긴 부담스럽다. 그냥 나는 나대로 지내자. 하지만 나설 생각은 없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그랬죠. 시댁이 일산인데 그때 제가 살았던 친정집에서 빨간 버스로 한 번에 갔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이후로는 슬쩍 놀러가기도 했어요. 이때 큰형님네가 시댁 근처로 이사하기로 한 때였거든요. 그런 이슈도 있으니 겸사겸사 해서요. 이때 시댁에는 누가 살고 계셨냐? 바로 도련님이 계셨습니다. 형제 중 막내요. 저희 도련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아들만 내리 셋 태어나자 뭔가 아쉬운데 싶으셨던 시부모님. 넷째 임신을 했던 이유는 딸을 갖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육형제 집안의 셋째였거든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으셨대요. 그런 마당에 아들만 이미 셋 낳은 상황이었으니 이번엔 임신해서 딸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네 번째 임신 때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큰아주버님은 자기 친구들한테 여동생 태어난다고 동네방네 다 떠들었다 하고요. 주변에서도 배를 보니까 이번엔 딸이네 라고 해서 시아버지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데요. 주수가 차서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 거기서 넌지시 성별을 알려주었대요.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들은 걸 실토하셨죠. 시아버지 뒷목 잡으셨다고 합니다. 뭐요? 또요? 얄짤없이 넷째도 아들이었거든요. 태어난 넷째를 보고 시부모님도 다른 가족들도 다 그랬대요. 그래도 여자애만치 예쁘긴 생겼네. 하도 딸 연부를 해서 그랬던 걸까요? 태어난 넷째는 형제들 중에 가장 곱상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격이 외모를 따라갔어요. 내성적이고 유약했죠. 이분이 훗날 제 도련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도련님을 제일 처음 만난 장소는 작은 아주버님과 작은 형님 결혼식장에서였어요. 저는 그때 남편이랑 연애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워낙 이 남자와 내가 결혼까지 하고 말리라 라는 야욕이 있었기에 결혼식 같은 집안 행사에도 대뜸 참석하고 말았어요. 그날 처음 보게 된 도련님. 어딘가 소심해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되게 순하고 착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형들 3명은 이러나 저러나 강단이 딱, 자기 소신이 딱 있게들 생겼는데 도련님은 어쩌다 저렇게 혼자 결이 다른 사람으로 자라났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답니다. 남편이 그랬는데요. 도련님은 타고나길 유순한 기질을 갖고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집에서 오냐오냐 있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다른 자식들을 향해 어디 사내 자식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 이런 발언을 늘 달고 사셨던 분이라 하는데요. 도련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소심한 모습 보이거나 눈물 지는 모습을 봐도 딸로 태어날 게 잘못 태어났나 보지. 그러면서 혼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하신 분이었고요. 결혼식 날짜 확정 땅땅 받아놓고 시댁 기웃거리면서 어디 예쁨 받을 구석 없을까 찾아다니던 저에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더니만 심경의 변화라도 왔나? 애가 방에서 턱 나오지도 않고 걱정이네. 자취하는 거 좋아하더니 갑자기 방 빼서 집으로 들어왔을 땐 마냥 반겼는데 아휴 왜 저러는지 알 길이 있어야지. 도련님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시란 거였죠. 그러고 보니까 저 상견례 때도 도련님 표정이 어두웠던 게 기억났어요. 아픈 거 아니라면서 병원도 안 가지.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보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걸핏하면 문 잠그고 있고 몇 달째 저러니 속상해 미치겠어. 시어머니께서 털어놓으신 속내에 제가 깜짝 놀랐죠. 시댁에 이런 사정이 있었다뇨. 그날 시댁에 작은 형님 오셨길래 제가 슬쩍 대화를 나눠봤죠. 그랬더니 난 들어서 알고 있었어. 근데 나도 내막을 전혀 모르겠어서 마침 걱정하고 있던 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큰형님이 집들이가 있었는데 도련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대화 주제가 도련님이 되었죠. 여자 문제 아닐까? 다른 걸 수도 있고 살면서 저런 순간 한 번씩 오니까. 동생의 방황을 존중해주겠다는 남자들의 의견에 제가 자연스레 작은 형님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큰형님도 시선교환 대열에 참여하셨죠. 남자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하여간 둔감해. 큰형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 시댁과 가까운 데 사는데 도련님이 계속 저러고 있으면 신경 쓰여서 안 될 것 같다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랬어요.
제 결혼식에 도련님이 창백하게 질린 몰골로 와 있을 거라 상상했더니 난감하더라고요. 작은 형님이 절 툭툭 치면서 그러셨어요. 제가 도련님하고 가장 나이가 가까우니까 저보고 대화 좀 해보라고요. 거기서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열심히 도련님을 꿰어냈습니다. 술 한잔하면서 우리 친해져요 이렇게 다가갔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럴 기분이 아니라면서 저를 다 퇴짜놓았죠. 그런데요, 때마침 시부모님이 지방 친척 댁에 주말 껴서 다녀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잘 됐다 싶었죠. 저는 물론이고 형님들도 시댁에 모였어요. 도련님, 저희 얘기 좀 해봐요.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걱정하시잖아요. 저희가 방문 앞에서 자꾸 서성이며 말거니까 결국 도련님이 한숨 쉬면서 나왔죠. 도련님이 좋아한다는 참치 계란찜이 이미 부엌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편하게 대화 나누자고 저희가 유도했죠. 다 듣고 다 잊어버릴게요. 맥없이 밥만 깨작거리던 도련님. 갑자기 제 말을 듣더니 눈빛에 망설임이 스쳤어요. 정말이세요? 도련님이 그렇게 말씀하자마자 저희 세 사람의 눈빛이 반짝거렸죠. 여부가 있냐며 얼른 편하게 말이나 해보라고 채근했습니다. 2년 전이었어요. 가 전역했을 때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숨 한번 크게 내쉰 도련님이 꺼낸 이야기. 와, 이럴 수가. 놀랄 노자였습니다. 도련님한테 그런 과거, 그런 고민이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연히 알게 된 여자가 있었고 도련님보다 3살인가 많았대요. 도련님이 좀 유약하고 그런 성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끄는 여자한테 홀라당 끌려가셨던 모양이더군요. 2번 만나고 나서 그 여자가 도련님한테 사귀자고 했대요. 그 여자는 지하철 타고 무려 1시간 30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도 자기 시간 써가면서 늘 도련님을 먼저 보러 와줬다고 합니다. 도련님이 복학 앞두고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거기도 종종 찾아와줬고요. 그 성의와 정성에 도련님은 푹 빠지게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사귀고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그 여자가요. 하루는 혼자 오지 않았대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왔대요. 웬 어린아이 손을 잡고요. 누나, 그 애는 누구야? 갑자기 웬 애를 데리고 왔어? 내 사촌동생이야. 우리 이모 딸인데 일하느라 바빠서 정신없다고 애 돌볼 시간도 없다고 하시더라. 애 혼자 못 두겠어서 그냥 내가 데리고 왔어. 도련님은 그 여자의 성품에 감동했다고 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촌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어린애 돌보고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너무 그 마음씨가 착해 보였대요. 그리고 가정적인 여자로 보였대요. 도련님이 받은 느낌은 사실이었는지 그 여자는 자기 동생 2명을 자기가 맞이로서 책임지고 돌보고 있었다네요. 부모님은 자식들 내버려두고 집 나가서 소식 끊긴 지 오래였다고 하고요. 도련님은 반년 정도 만나면서 그 여자가 참 진실되고 희생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중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대뜸 막 울더래요. 자기 동생이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요. 동생은 천운으로 안 다쳤는데 행인이 다쳤고 비싼 차도 오토바이로 잘못 긁어버렸다고 했어요. 뭐? 얼마나 돈이 필요한데? 모르겠어. 일단은 500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 나 모아둔 돈 얼마 없는 그것도 일단 다 쓰긴 할 건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섭다.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달라는 그 말. 도련님은 거절할 생각이 안 들었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 때문에 필요한 돈이라고 하니까요. 도련님은 수중에 있던 모아둔 돈을 다 털어서 그 돈을 붙여줬다고 해요. 그 후로 며칠이 흘렀는데 그 여자는 동생 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바빴대요. 도련님은 계속 걱정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깊은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배달 사고 났던 동생 말고 다른 동생이 자기 집 보증금을 가지고 날랐다고요. 새로 이사간 원룸집의 주인분이 워낙 사람 좋은 분이라 계약금을 정말 조금만 받으셨고 이사 다 마치고 그 다음 날까지만 보증금 입금해달라 하셨는데 그 하루 사이에 동생이 돈 챙겨서 도망갔다는 전말이었습니다. 우리 어차피 결혼까지 할 거잖아. 보증금은 어디 사라지는 돈도 아니고 계약기간 동안 묶여있는 돈이니까 혹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 이걸로 우리 결혼자금 보태자. 그러면서 부동산 계약서 사진을 도련님한테 보냈대요. 보증금 1,500짜리 집이었는데 계약금은 20만 원만 냈다고 적혀 있었더랍니다.
근데 도련님이 본인 앞으로 시부모님이며 가족들이 들어준 예금 같은 것들 다 통틀어봐도 당장 마련할 수 있는 숫자가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대요. 그래? 그러면 그거라도 일단 다 보내줄래? 그리고 혹시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서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뭐에 홀린 꼴이었대요. 그 말을 듣고 그 늦은 시간에 도련님은 바로 대출 알아볼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바로 나오는 소액대출 상품 찾아서 그걸로 그 여자한테 보내줬대요. 이렇게 보낸 돈이 1,500, 그 여자한테 준 액수가 도합 2,00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자잘한 것들 다 제하고 말이죠. 그 여자를 전적으로 믿고 그랬을 뿐인데 그 후로 연락이 잘 안 됐대요. 그러더니 며칠 후 그 집에 하자가 있어서 다른 집을 구하기로 했다면서 말을 해왔다고 해요. 도련님은 너무 당황스러워 따졌더니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됐대요.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메시지 남겨놨더니 얼마 후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뭘로 신고할 건데?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협박했어? 돈 안 주면 내가 너 죽인다 그랬니? 네가 줘놓고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정말 실망이다. 나 더 이상 너 못 만나겠어. 뭘 믿고 만나? 나랑 결혼까지 하겠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네가 결혼할 남자까진 아니었던 것 같아. 돈은 고마워. 형편되는 대로 천천히 갚도록 해볼게. 그렇게 도련님은 그 여자에게 차였고 돈을 갚겠다더니 갚기는 개뿔이었다네요. 몇 달 후 간신히 연락됐을 때 그 여자가 도련님한테 300만 원 입금해주면서 돈이 정말 없다며 통곡하듯 울었다고 해요. 동생들이며 일가 친척들한테 다 뜯기고 자기는 현재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했네요. 300만 원도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마련해서 준 거라고. 그런 말 들으니까 도련님이 할 말이 없어졌대요. 저와 형님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숨 푹 내쉬면서 듣고 있었는데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더라고요. 세상에, 도련님이 300만 원 받고 나서 몇 달 뒤 우연히 그 여자를 길에서 봤다는 겁니다. 값비싼 외제차 타는 남자랑 만나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명품인 것 같은 가방 들고서요. 그 차가 주차되어 있던 건물, 거기 1층에 입점해 있는 게 유명한 카페였는데요. 그 여자가 만나는 남자는 거기 사장인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거기 카페 직원이 나오더니 그 남자한테 사장님 어쩌고 하면서 일 얘기하는 걸 잠깐 도련님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대요. 떨어진 거리에서도 단번에 도련님을 알아봤는지 그 여자가 조수석에 올라타면서 이런 비웃음을 남겼다고 해요. 차에 타선 윙크를 날렸고요. 얼어붙은 도련님을 남겨둔 채 그 여자를 태운 차는 유유히 눈앞에서 멀어졌대요. 그 후로 도련님은 간신히 억눌려왔던 마음의 상처, 바보 같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죄책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터져서 페인처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거예요. 대출받았던 걸 갚느라 자취방을 빼야만 했고요. 시부모님께 비밀로 붙이면서 속이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가라 마셔도 시원치 않을. 저희 세 사람 다 눈이 돌아갔어요. 듣고 잊어버리겠다는 약속이요. 파기된 지 오래였어요. 절대 도련님 잘못 아니었다고 달래주고선 저희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칫하다가 고소당하는 세상이야. 조심해야 돼. 근데 엿은 확실히 먹여줘야죠. 복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도련님 앞으로도 계속 끙끙 앓으실 거예요. 저희끼리 여러 의견 주고받았지만 한 가지는 일치했어요. 일단 그 카페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여자가 만나고 있다는 상대가 사장으로 있는 것 같은 그곳으로 세 사람이 출동했습니다. 일부러 카운터에 가까운 곳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아주 좋은 작전이었어요. 잘 되는 카페라 그런지 직원 외에도 알바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알바생들이 떠드는 잡담 내용을 들어버렸어요. 사장님이 여기 말고도 찜닭집 운영하는데 거기 장사가 진짜 잘 되잖아. 카페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간섭 안 하셔서 너무 좋다, 야. 일하기 편하지 않아? 맞아. 이래서 노비도 대감집 노비를 해야 한다잖아. 팩이 나온 빵 마음대로 먹으라 하시고 돈 칼 입금해 주시고 너무 좋아. 사장님 진짜 다 가지신 분이야. 여자친구도 예쁘잖아. 단발머리 그렇게 잘 어울리는 여자는 나 처음 봤어. 아마 그 여자친구분하고 결혼하실 것 같지? 오케이. 정보 접수했어요. 단발머리라는 인상착의, 도련님에게서 들은 인상착의 그대로였죠. 아직 두 사람이 결혼 전이라는 것까지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세 사람이 또 열심히 의견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그 여자가 올 때까지 매일 카페 출석 도장 찍으면서 죽치기로요. 그러면서 저희 세 사람의 친목도 활발해졌어요. 카페에 모여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보니 자연스레 그렇게 되더군요. 그러기를 2주째. 형님, 저기 보세요. 그 여자인 것 같아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그 여자를 제가 포착하고 말았어요. 하이힐에다 짧은 원피스까지. 그것마저도 얄밉더군요. 저 꽃뱀 반드시 응징하리라. 저희 세 사람 바쁘게 눈치 교환하면서 카페 안에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따랐죠. 카페 화장실이 참 넓었는데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여자와 저희 세 사람 외에는 말이죠. 그 여자가 끝칸에서 볼일을 보길래 저는 척칸인 청소 보관함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문 닫는 기능이 없어서 몸을 잘 숨기고 있어야만 했죠. 대신 문이 열려있는 틈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슬쩍 들이미기에도 안성맞춤이었어요. 전 그 여자가 물을 내리는 소리에 맞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그 여자가 나와 손을 씻고 있을 때 형님들이 다가갔어요. 이리저리 재는 데는 관심 없는 큰형님. 대뜸 저희 도련님 이름 석자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놀라서 세면대 물을 껐습니다. 그쪽하고 아는 분이시죠? 뭐예요? 누구신데 이래요? 그 여자가 앙칼지게 반문하니까 작은 형님이 차분한 기색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랑 친한 동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얘기 듣고 무시하긴 찜찜해서요. 얼마 전에 여기 근처에서 그쪽 봤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 속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가족이 아니고 그냥 지인이란 소개에 그 여자가 눈에 띄게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들을 쓱 훑어보더라고요. 테이블에 짐을 그대로 둔 형님들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빈손이었죠. 그 여자는 고개를 돌려 화장실의 모든 칸이 비어져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설마 조금 열려있는 청소 보관함 칸에 사람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겠죠. 아무도 없는 것에 여유로운 웃음을 지어 보인 그 여자. 그러더니 가방에서 화장품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볼일들이신데요? 시건방진 말투로 형님들에게 말하면서 그 여자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어요. 큰형님이 거의 이를 악물며 말씀하셨죠. 잘못했으면, 나쁜 짓 했으면 그에 걸맞는 사과를 정식으로 하고 또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자 그 여자가 새빨간 입술을 자랑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지가 병신이라 당한 걸 왜 나한테 이래요? 그 어이없는 발언에 전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형님들도 기막혀 했죠. 나 봤단 얘기는 하고 내가 잘 빠진 차 타고 잘난 남자 옆자리 탔다고는 얘기 안 하던가요? 꼴에 자존심은 있는 모양이지. 이런 천벌받을 꽃뱀이 어디 말을 함부로 짓거리면서 비아냥대. 큰형님이 거의 그 여자를 한 대 칠 듯이 욱하니까 작은형님이 조용히 제지했어요. 그 여자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막 화를 냈어요. 이보세요. 이런 경우에는요. 꽃뱀한테 물린 쪽이 등신인 거예요. 병신을 탓해야지 왜 내 쪽을 탓해? 그리고요. 나 이제 그 생활도 재미없어서 청산했는데? 이번엔 진짜 배기 물어보려고요. 옛날에 그 등신 같은 장난감은 이제 솔직히 별로 기억도 안 나요. 그 여자의 추악한 발언을 듣고 난 작은 형님, 그 특유의 부처 같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말한 그 장난감이 바로 우리들 도련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가 헉하는 표정으로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형들 있다더니 그 형들의 와이프? 형수? 그 여자가 당황해서 그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는데 작은 형님이 방금 전보다 더욱 환하게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증거야. 도련님이 너한테 당했다는 증거. 증거는 뭔 놈의 증거요? 웃겨 정말. 네 딸 잘 크고 있니? 작은 형님 발언에 그 여자의 눈이 찢어질 듯 부릅떠졌어요. 도련님한테서 그 여자의 신상을 토대로 저희도 조사한 게 있었죠. 사촌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그 아이, 그 여자 딸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네 딸한테 찾아가서 엄마에게나 들려줘야겠다.
재밌어야겠네. 아이 교육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짓이야? 협박하는 거야? 당신들 이거 신고할 거야?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차례였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짜잔 등장했죠. 갑작스런 저의 등장으로 까무러치게 놀란 그 여자에게 저는 제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어요. 다 찍었어요. 여기 카페 사장님 번호 받아다가 이 영상 바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서려고 하자 후다닥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어림도 없다는 듯 차가운 눈길로 그 여자를 바라봐줬죠. 형님들은 각자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완전히 겁에 질린 얼굴이 돼서 저희 세 사람을 천천히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이윽고 털썩.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희한테 빌었어요. 이런 험을 다 덮어줄 만큼 여기 사장님하고 애틋한 사이는 아닌가 보네. 큰형님이 빈정거리니까 그 여자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 묻어주세요. 알리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원하는 건 분명하죠. 도련님한테 사과해요. 제가 외치니까 그 여자가 눈을 꼭 감더니 고개를 열심히 끄덕였어요. 도련님이 그쪽 사과를 받아주느냐 마냐에 따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의 대화, 제가 찍은 영상이 이대로 묻히느냐 마냐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도련님한테 사과 제대로 잘 하셔야 할 거예요. 대신 제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빌면 이대로 묻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여자가 필사적으로 그러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저희 세 사람 다 분명하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했죠. 저희는 그날 도련님한테 그래서 그 여자 연락 오면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이것부터 물어봤어요. 고민하던 도련님은 받고 싶다고 했어요. 표정이 단호해 보여서 저희 세 사람 다 안심했죠. 도련님은 그 여자와 꽤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저희한테 들려주셨어요. 저희 세 사람이 가장 반가웠던 도련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로 이거였죠. 이제 후련해요. 도련님이 한결 가벼워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도련님도 그 여자한테 당시 하고 싶었던 말, 내고 싶었던 화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도 못 쏟아낸 게 분하고 아쉬웠대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맞아서 이 여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인사를 들었을 뿐더러 본인 하고 싶은 말까지 다 쏟아내니까 기분이 후련해졌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건 그 여자가 도련님한테 1,000만 원을 입금해줬단 거겠죠. 그 이상은 안 된다나 하면서 또 우는 소리 내고 막 빌었다는데 도련님은 그 이상 돈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다고 해요. 이것으로 족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와 형님들은 그것으로 족하지 않았죠. 그 여자가 도련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을 해냈으니 저희도 영상을 묻겠다는 약속을 지킬 차례였어요. 저희는 약속을 지키되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휴, 우리 식구 인생 파탄냈던 천하의 꽃뱀을 이곳에서 마주칠 줄이야. 그러니까요, 세상에. 지금은 또 어떤 남자 등쳐먹고 인생 망가뜨리고 있을지. 자기 어린 딸은 내팽개치고 남자한테 미쳐서 이런 짓 저런 짓 다 하고 다니니 원 그러고 싶을까 몰라요. 그런데 혹시요, 여기 카페 사장님하고 만나는 건 아니겠죠? 전에 보니까 여기 사장님 차 타고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에이, 그냥 지인이겠죠, 설마. 작전을 위한 잠복 기간 동안 단골이 됐던 그 카페에서 실컷 떠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여기 알바생들 손님 안 받을 때 잡담하면서 노는 게 취미인 걸 진작 받았기 때문이에요. 카운터에 가까이 앉아 3시간을 그 여자 얘기로 떠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알바생들과 직원이 저희를 주시하면서 얘기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 걸 눈치챘지만 전혀 안 그런 척 얼굴에 철판 깔고 대화를 열심히 했어요. 딱 하루, 딱 한 번, 그때뿐이었죠. 자, 이제 이걸로 네가 망하면 그건 네 업보다. 그리고 아무 타격도 입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너의 행운이겠지. 하늘이 네 편이란 뜻이니까. 그날 카페를 빠져나가면서 저희 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모른 채 살아갔어요. 그 여자와 일절 연락 끊은 채 홀가분하게 지낸 도련님으로부터도 그 여자 소식을 들을 일은 당연히 없었죠. 이윽고 제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좋은 날짜 받는다고 하도 뒤로 잡아놔서 오래 기다렸던 결혼식이었죠. 딱 4일 전에 저희 세 사람은 그 카페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향해 알바생이 저기요, 혹시 전에 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후일담을 들을 수 있었죠. 그 후로 사장님이 여자친구랑 헤어지셨어요. 난리도 아니었고요. 저희한테 얘기 잘 전해줘서 고맙다고 엄청 한턱 크게 쏘셨는데 저희는 그냥 얘기 엿들었다가 입이 근질해서 전해드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시 세 분이 방문하시면 이 얘기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입이 가벼운 알바생들이 직원과 합심해 카페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일러 바쳤고 그 여자는 나락으로 갔다네요.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세 사람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기가 막혀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지었어요. 와, 정말 어쩜 이렇게 일이 흘러갔을까 싶어서요. 제 결혼식 날 도련님은 아주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살도 좀 올라서 훨씬 더 잘생겨진 얼굴로요. 형수님들께서 저 구제해 주셨으니 진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전보다 아주 많이 씩씩해지신 건 덤이었고요. 밝은 미소의 도련님, 신부보다 더 신나 보이는 형님들이 담겨있는 제 결혼식 사진. 그 사진이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뱀 검거 사건이 벌써 7년도 더 넘은 일이었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이상 결혼 7주년을 앞두고 남부러울 일 전혀 없는 화목한 시댁을 둔 사연자가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아, 마지막 추신, 근황을 남겨드려야죠. 그 카페는 없어진 지 3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 사장이 워낙 금수저라 더 큰 사업하느라 카페를 접었다나 그랬고요. 도련님은 현재 연애 중입니다. 지금 만나는 분과 3년 정도 됐어요. 아마 그분이 우리 식구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제 손아래 동서를 둘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